자, 1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이것도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부부가 거주하고 있고 신한카드로 1,700만 원이 강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취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정도에 된 것은 한 취하 동의서로 500만 원 정도를 받아도 충분한 거기 때문에 절대 지르지만 마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서 취하 동의서를 받게끔 해서 팔고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의 경우에 취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부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상대편이 우리 2분의 1 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분의 1 지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료 청구를 하고 지료를 가지고 상대편의 2분의 1 지분을 또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끔 되면 우리 배당으로 빠져나오는 거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할 때는 우리는 공정우선 매수를 해서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전부 다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 동의서를 해도 되고 낙찰을 받아도 되고 잔금을 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지르지만 말고 입찰에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입니다. 농지연금 투자 방법 절차 이렇게 해서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상희 사장님, 네. 농지연금 투자가 왜 좋은지 아세요? 제가 보면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농지법, 이제 다음 달은 도로에 대한 강의고 그 다음 달에가 이제 농지에 대한 강의인데, 대한민국의 농지법을 바꿀 때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농지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보면 이 행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추수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주도에 감귤을 봐서 샀는데 감귤을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추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농지법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지금 법을 70년대에 만들어진 농지법을 현재까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내 힘으로 농사를 짓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답 있죠, 답. 답은 기계로 다 짓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기계로 다 지니까. 근데 기계로 질 수 없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실정이에요. 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도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8년 자경과 제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km 이내에 있지 않으면은 그 농지를 팔게끔 됐을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농사를 7년 동안 열심히 짓다가 8년이 안 되든지 농사를 8년 동안 열심히 짓는데 제촌이 되지 않고 어디 이사를 갔다 할 때는 그 농지를 팔으면 중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수강생이 농지를 받았는데 중과세 되니까 나보고 어떻게 팔으면 되냐고, 그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팔으라면 중과세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쭉쭉 짓는 사람은 중과세를 내야 되고, 농지를 사갖고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농지 되는 허가를 받으면 중과세를 안 내는, 이러한 농지법이 참 웃기는 농지법인데, 그러면 농지를 사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파는 방법이 농지연금으로 파는 건 양도소득 한 개도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농지를 우리가 사도 감정가의 50%를 사도 감정가의 90%나 공시지가대로 농지연금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농지를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연금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연금을 받지 않고 농지를 산 사람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팔아야지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양도소득세도 중과세예요. 거의 49% 50%입니다. 언제? 8년 동안 자경과 재촌입니다. 재촌이라는 얘기는 8년 동안 내가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잠시라도 주민등록에 옮겨갔다 할 때는 재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라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고 한 5년 짓다가 내가 농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해서 농지를 팔으려고 하면 중과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농지법은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LH 사건으로 더 강화를 시켜서 이제는 농지를 사는 사람의 그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자금 출처 계획서, 농지위원회 심의 이런 거를 더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가 도저히 농사를 짓지 못해서 팔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산 가격보다 더 못 받고 팔 수밖에 없는 농지법이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처음에 농지법을 만들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현실이 농사를 전업으로 짓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다른 곳에서 수익을 얻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자기 쌀 사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완전히 무농약 무공해 쌀이래. 그거 사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 바빠서 농약을 칠 시간이 없었대. 다시 말하면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대. 옛날에 70년 전에는 인구의 한 반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소작농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서 농업인을 도와주는 것이 많았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의 농지를 갖고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보면 농업법인인데 그 농업법인에 제가 가봤을 때 점심시간에 가서 봤더니 3분의 2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 시점에서도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게 해주지 않는다. 이 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모순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지연금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할 수밖에 없죠. 농지연금이 왜 좋다고요? 지금 양도소득세 안 되고 두 번째는 감정가의 90%로 팔 수 있다는 거고. 참 여기 제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더니 누군가가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댓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 얘기대로 하면 투자하면 큰일 난다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졌으니까 5억을 주고 사서 나는 9억에 그 농지연금을 팔았는데 5억에 샀으면 감정평가서를 다시 하게끔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농지연금 연금 업무 처리 요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농지연금 처리 업무 처리 요령을 한 것 2022년 1월 달에 해놓은 것을 제가 여기 일부를 내가 편집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고 내가 마지막에 집어넣은 겁니다. 보면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 방법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결정이 있고 뭐게끔 되면 감정평가에 의한 결정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자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인데 담보농지 평가율의 1번은 100%, 개별 공시지가는 100%, 감정평가는 얼마? 9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할 것이 감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됐다고 하면은 감정을 그 10억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5년 후에 되다 보니까 5년 후에 다시 재감정을 하게끔 되죠. 재감정을 5년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5억, 10억짜리를 5억 주고 샀다고 해서 5억에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는 없습니다. 그대로 감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9억 5천이 되든지 또는 10억짜리가 5년이 지나니까 10억 5천이 되든지 이럴 수는 있어도 내가 낙찰을 5억에 받았으니까 감정을 5억에 하는 감정평가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에 대해서 90%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낙찰을 받아서 농지연금으로 청구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농지연금 투자를 3개를 골랐는데 3개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얼마로 돼 있죠? 성문면 상복리가 돼 있죠. 당진시. 당진시 성문면에는 뭐가 있죠? 이상희 사장님 뭐가 있어요? 공단. 그렇죠. 그 성문 공단이 있죠. 거기에 있는 땅이 감정 가격이 얼마죠? 6억 4,800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어? 2억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 땅 가격 땅이 몇 평? 1,000평입니다. 1,000평인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필지죠. 네 필지인데 여기 보면 여기가 현황도로 돼 있고 여기도 지적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나중에 창고를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지적법상 이 옆에도 현황은 도로가 있는데 지적법상이 도로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필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 진입이 뭐로 되어 있죠? 도로로 되어 있고 국유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땅까지 들어가는 땅이 현황도로가 여기가 도로가 있고 현황이 도로가 아니라도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땅을 국유지 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진입도로를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필지인데 이 네 필지가 어디냐면 성문 단지 바로 옆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34%까지 떨어졌으니까 농지 연금으로 사서 해도 되겠지만 추후 성문 단지가 다 들어섰을 때에 보게끔 되면 창고 용지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약 1,000평 정도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가 넓은 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큰 자동차가 진입하고 나오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일단은 연금으로 투자해도 돈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연금으로 가면서 추후에 성문 단지가 변경이 되면서 추후에 우리가 창고로 할 수도 있다, 뭘로 할 수도 있다고 공장으로 지을 수도 있다 해서 가격으로 팔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 연금으로 그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12번째입니다. 여기도 성문면 상복리인데 송화읍 전대리에서 이번에는 1625평인데 7억짜리가 2억 4,3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요렇게 여기에 보면 270 이게 한 필지로 되어 있죠. 한 필지인데 도로 옆으로는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고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 가운데만 우리가 남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쪽으로 해서는 여기 뭐야? 도로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입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진입도로가 있고 여기 도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그대로 요것이 요 자체가 이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생산관리 지역인데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있고, 여기 보면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주변에 있고, 여기 우리 그 땅 주변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 여기 보면 뭐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땅에 여기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건축허가 받는데도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냐? 여기가 어디죠? 행담도죠. 행담도 건너와서 이 뭐야? 송악 인터체인지 지나서 당진 인터체인지 들어가기 전에 있는 여기에 있는 곳이거든요. 위치도. 그리고 여기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34%에 내가 연금용으로 사서 있다가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해서 5년이든 6, 7년 지나서 주변 환경 변화가 되면 언제든지 팔고 창고든지 공장이든지 설치하면서 팔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런 거는 떠나서 연금으로 투자를 먼저 해놓고 상황에 주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팔고 나온다 그러면은 감정가만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2배 이상이 남는 거죠.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거를 주변의 환경이 변경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5천에 주고 사서 한 5, 6년, 6, 7년 있다가 뭐가 되죠? 7억에 팔 수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7억에 팔 수 있다고 하면 양도세 얼마를 낸다 그랬죠? 50% 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창고든지 뭔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개발인 허가를 받아서 팔아야지 돈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인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 받고 건물을 조그만 창고를 갖다 지어서 그거를 그 돈을 들어간 걸로 써서 우리가 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하든지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농지를 그대로 팔아서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끔 되니까 양도세를 안 내려면 8년을 버텨야 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제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촌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촌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냐면은 이때 생긴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세를 발급해 줄 때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예전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면 농지증을 안 해줬었습니다. 근데 쭉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이 전두환 정부 때 얘기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보다 보니까 옛날부터 농사 짓던 사람 다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농지를 팔려고도 살 사람이 없게끔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과거에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농지증을 안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뭘 한다면 이제 미래에,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부터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농지증 해주는 거를 그때 법을 바꾼 겁니다. 근데 이때 바꾸다 보니까 농지를 투기를 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 거냐. 그렇기 때문에 3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동네 사람이 아니면은 못 산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미래에 이제부터, 여태까지는 농사를 안 짓지만은 이제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농지증을 해주는데 30km에서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농지증을 안 해줬던 겁니다. 그게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그 생긴 건데 이거를 다시 언제 풀었냐면 김영삼 정부에서 30km라는 것을 풀었던 겁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제촌도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그 30km 이내를 풀고 어떤 농지 거리에 관계없이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거리가 30km 이내가 아니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금을 매길 때에 30km에는 제촌을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8년 동안을 작용을 했나 안 했나를 보고 8년 동안 작용을 했었으면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도 세법에서는 그대로 제촌이라는 걸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얘기는 8년을 좀 너무 길고 이것도 5년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5년 이상만 작용을 했을 때 제촌 말고 작용을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좀 줄인다고 해야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조금 좀 수익이 더 될 텐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체류형 쉼터를 만들어서 농업인을 도와주겠다는데 체류형 쉼터를 지금 농지를 도시민이 살려면은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농지증을 받으려면 지금 뭘 해야 되죠? 심사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제출해야죠. 이거를 바꾸기 전에는 체류형 쉼터가 아니라 체류형 쉼터 할아버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다가 그대로 팔면은 세금이 과세가 되고 농지를 사서 2, 3년 있다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팔면은 과세를 안 한다. 이런 농지법은 왜 빨리 바꾸지 않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13번째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건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에 보면 전이 899.9평입니다. 지목이 전입니다. 이것도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네오파트한 농지가 있는데 여기는 단점이 뭐냐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습니다.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연금을 줄 때는 농기계만 들어갈 수 있는 현황이 되어 있으면 농지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현황도로에 의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니까 농지연금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제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때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이 건물을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면 우리 땅이 있고 여기 앞에 뭐예요? 건축허가 받은 것이 있죠. 건축허가 받은 것에 있는 걸 내가 평면도 배치도를 봤더니 여기는 뭐라 그랬죠? 여기 현황도로라고 그랬죠. 여기도 뭐라 그랬죠? 현황도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도 이 집도 여기 있는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갖고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을 수 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현황도로가 있어도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없을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볼 때 항상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가를 보는 건데 마침 건축물 관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요 근래에서 지어서인지 배치도가 나오고 배치도 보면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건축법상 도면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법원에다 만약에 담당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안 해준다면 법원에다가 여기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낸 적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그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 내달라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도 제가 보기에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게 평택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걱정하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서 농지연금을 쓰고 있다가 언제든지 주변 환경만 변한다면 여기에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다. 여기 도로 요만큼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그 읍면 지역에서는 그 건축법상 도로가 건축법상 그러니까 44조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4m가 안 돼도 건축 인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보면 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이건 농지로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 배수로를 설치해야 된다.
이랬을 때 배수로 설치 문제가 나오게끔 되는데, 우리 배수로 갖고 한다면 우리 창고를 짓는다면 물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럼 배수로 설치 필요 없다,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앞에 이 사람이 여기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 보면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큰 자동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어야지 좋은데, 교차해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이제 약점이죠. 우리 땅을 지을 때 이만큼을 좀 넓혀서 만들어서 그걸 도로를 같이 만들어 놔도 큰 문제가 없이 우리 땅 정도는 매매를 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한 3, 4m를 양보를 하는 겁니다. 땅 자체는 우리 땅인데 현황을 도로로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하게끔 되는 거죠. 14번째 보시겠습니다. 저 이게 평택시 고덕지구에 땅 나오는 거 제가 처음 봅니다. 예전에 고덕지구를 만든다고 계획을 잡았을 때 평택에 사람 많이 다닌 적이 있는데, 평택지구를 만들어서 택지 개발을 해놓고 경매로 나온 거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평택시 고덕동에 2262-5 지목이 대지고 땅은 67평인데 감정가가 얼마죠? 11억짜리가 5억 5,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땅이 나빠서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평택에 그만큼 이 고덕지구가 지금 그 예전보다는 땅값이 좀 하락하고 있고, 아파트도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억 감정가의 11억짜리가 5억 5,300까지 떨어졌다고 할 때는 한번 투자를 해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 땅입니다. 요 땅이고, 이렇게 보면 이게 고덕지구로 택지 개발이 된 요 땅이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땅이 지금 요 땅인데, 여기 지금 삼성에서 짓고 있는 단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고덕지구고, 고덕지구 중심에 있는 이 땅이 이렇게 일반 주거 지역이 경매로 나온 거 조금 처음 본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가격이 떨어지니까 낙찰을 받고 한 3, 4년, 4, 5년 기다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바로 팔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덕지구, 이게 지금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고덕지구가 지금 옛날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지금 보면은 그 평택에 관심이 많아서 가서 보게끔 되면, 원래 평택에 지금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이 그 1차, 2차, 3차 지금 4차를 짓고 있는데, 1차, 2차, 3차까지는 주야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밤낮으로 공사했는데, 4차는 아침부터 지고 저녁 때쯤 딱 퇴근하고 그렇게 공사를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차까지 있어갖고 거기에 빨리빨리 다 지어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들어와서 그 근처에 아파트까지 전부 다 그 매입을 해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도가 빨리 안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고덕지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미분양 사태도 벌어지고, 상가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에서 왜 빨리빨리 이걸 밀어붙이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에 있는 이재용 씨가 그때 1년 6개월 살다가 나왔죠.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죠. 그 삼성 반도체가 지금 세계 1위로 가다 지금 2위로 지금 추락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오면은 땅하고 뭐하고 그 저기 뭐야 지금 투자금을 주겠다고 그러죠. 근데 한국에서는 못 살게 굴죠. 그럼 나부터 낙도 도와주겠다는데 가는 것이 좀 맞지, 여기다 집중하지 않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보면. 그리고 지금 용인에도 지금 삼성단지를 만든다고 했죠. SK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는데, 용인에 있는 삼성단지는 지금 그다지 많이 지금 진척이 안 됐고, 고덕지구 자체도 지금 진척이 아주 느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가격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한번 해놓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15번째입니다. 평택시 팽성읍 송환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참 지금 혼자서 웃었어요. 여기 뭘 해놨죠? 유치권 신고를 해놨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수익을 올릴 때는 어떤 사람이든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인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유치권 신고를 해놔갖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끔 되면 6억 2,500짜리가 2억 1,400까지 떨어졌죠.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토지 건물이고 증축까지 해서 2층까지 증축을 해서 세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자 여기가 토지 가격이 얼마죠? 우리가 이걸 판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은 빼놓고 땅만 판다고 해서 땅 가격만 준다고 해도 5억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까지 떨어졌죠.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이 있는 거를 사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내가 팔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 뭘 물어보면 땅이 몇 평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땅이 몇 평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땅값이 얼마니까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그 공인중개사 그럼 건물을 얼마를 치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건물값은 안 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걸 월세가 들어오는 건물인 경우는 건물값을 좀 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건물이 한 20년 이상 됐다고 했고 20년 30년 됐다 그러면 대부분이 건물을 아무리 리모델링을 했어도 그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격은 안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건물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걸 빼고 땅 가격만 봤을 때 땅 가격만 봐도 5억이다 보니까 2억 주고 2억 5천을 우리가 주고 사도 땅 가격으로만 팔아도 5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세입자가 이렇게 많은데 전부 다 없죠.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사거리 코너에 있는 집입니다. 위치도 좋은 겁니다.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이렇게 사거리 있는 집인데 여기 보면 1층이 이렇게 돼 있고 2층에를 제가 보니까 증축을 했더라고요. 그 건축물 관리단에도 2층에 증축한 걸 나오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조립식으로 지금 2층이 증축이 돼 있죠. 이렇게 이게 1층 건물하고는 다르죠. 판넬로 되어 있고 1층은 벽돌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2층 옥상에다가 증축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외부 계단을 만들어서 2층으로 올라가게끔 만들어놨죠. 근데 마당에다가 창고를 하나 만들어놓고 유치권 진행 중에 써붙였죠. 자, 유치권 진행 중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건물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한다는 사람은 이거를 시킨 건물 주인한테도 돈을 못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땅에 이렇게 건물을 저렇게 유치권 행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건물 주인과 유치권 둘 다를 소송을 해서 내 땅에서 나가지 않고 점유하고 있을 때까지 지료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치권이라는 것 자체는 유치권이 뭐 하는 권리죠?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여기 지금 유치권이라고 붙여놓고 이거를 이 사람이 점유하고 사용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연못을 하나 만들어 달아서 연못을 만들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못을 만들어 난 다음에 그 땅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못을 만드는 사람이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그 앞에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유치권 신고를 해서 낙찰을 받아갖고 유치권이 이제 우리는 없다. 점유하지 않았으니까 없다. 이제 하고 소송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재판장에 갔는데 판사님이 당신이 유치권을 행하고 있다는데 유치권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못을 붙들고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붙들고 있었습니까? 유치권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때 판사님 물어보더라니까 그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거 갖고 유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유치권이라는 얘기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기 전에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 제일 먼저 압류를 하는데 압류하기 전서부터 붙들고 있을 권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감정평가할 때 유치권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붙들고 있을 권리는 있죠. 붙들고 있을 권인데 그게 내 땅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건물 주인도 유치권자도 둘 다 나한테다가 내 땅에서 어떻게 한다?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할 수 있는 것은 유치권 진행자는 이 사람이 이 건물 주인에게 자기한테다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을 때는 이렇게 유치권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거는 낙찰받지 않은 겁니다. 건물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랑 이게 만약에 내 거로 포함이 됐으면 유치권자가 나 이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나 그대로 유치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건물 참고 낙찰받지 않았거든요. 빨리 우리는 유치권이 있는지 뭔지는 니네들끼리 얘기하고 빨리 내 땅에서 어떻게 한다? 치우고 나가라.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웃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 34%까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땅 가격만 5억 2천이 되는데 2억 2천까지 떨어졌을 때는 투자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유치권 아무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고덕지구에 땅이 경매로 나온 것도 처음 모르지만은 세종시 장구면에 세종시에서 이것도 택지 개발한 것이 경매로 나온 것도 또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처음 봅니다. 이게 이런 땅이 경매로 나온다는 얘기가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은 사실은 경매로 나가지 않고도 일반 매매로 해도 다 나가는 땅인데 지금 워낙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도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걸로 보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지목이 여기도 뭐죠?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건 도로는 지분입니다. 요거 216-13 한 필지 사는 겁니다. 요 한 필지인데 계획관리 지역이죠. 여기 보면 여기 어디요? 이 자체가 지금 세종시 아닙니까? 계획.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땅인데 이게 처음에 세종시 계획한다 할 때 장군면에 이거 엄청나게 땅 가격이 비쌌었습니다. 여기까지 택지 개발이 다 돼 있는 땅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택지 개발이 이렇게 돼 있는 땅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이 이렇게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34%까지 떨어졌죠. 9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세종시는 뭐 아파트 가격도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원 가격 정도 회복이 되는데 세종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세종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없앨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근데 정권이 바뀌어도 어느 정권이 갔든지 간에 세종시는 그대로 밀어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청와대 세종시로 옮긴다 소리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를 이제 지금 우리 용산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세종시로 다음번에 그 선거 때 옮기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에서는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동서표가 있고 중간에 충청도표가 있죠. 충청도표가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대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정권에서든지 충청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지금 세종시거든요. 세종시 뭐 국회의사 다 옮기겠다. 그다음에 용산에 있는 그 집도 세종시로 옮기겠다 할 수 있는 그 선거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세종시 투자했을 때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가는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져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평지로 만들어놨죠.
땅이 평지가 좋아요? 경사지가 좋아요? 경사진 땅이 경사진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이 앞에 있는 도로가 있는 땅이 여기를 다 파서 이 앞에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고 이 지하로 여기를 1층으로 만들게끔 여기를 레벨을 하게끔 되면 이거는 용적률이 안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건축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평지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하려면 도로가 앞쪽으로 있는 경사자가 있는 쪽으로 도로가 있는 땅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뒤에 도로가 있을 때는 별로예요. 앞으로 도로가 있을 때는 이게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위를 보면 위를 이렇게 평지로 만들어서 축대를 써서 평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17번째 물건입니다.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 건물은 매각지에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해서 133평인데 대로변 옆에 있거든요. 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진다면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요 땅입니다. 요 땅 보면 여기 도로에서 좀 뒤로 물려져 있는데 요 땅도 요것도 뭐예요? 도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이 실질적으로 이 대로변 도로변 옆에 붙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요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것도 도로지만 여기도 도로로 돼 있죠. 그렇죠? 용도 지역이 뭐야? 계획관리 지역이죠. 요게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앞에 집이 이러고 뒷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은 매각지입니다. 여기 건축물 과장이 있죠? 누구죠? 누구죠? 땅 주인하고 다르고 건축물 그 법정지 상관이 없거든요. 얼마든지 이렇게 건축물 관리자 있고 법정지 상관이 없는 건물을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철가끔 지로 내놓게끔 해서 우리가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 앞에 있는 건물을 없애버리고 뒤에 건물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매도를 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우리가 이거를 9,400 주고 낙찰받아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낙찰받는다 그러면은 건물을 우리 거로 만들어 갖고 1억 8천에 팔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가격을 쳐서 내가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땅 주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땅 가격만 받고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가격이 감정 가격 1억 9천 된 걸 조금 깎아줘서 1억 8천 주고 만들어 놓고 우리 1억 주고 사서 건물 내 거로 만들고 하는데 뭐야 1,000만에서 1,500 들어가고 소송하고 판결을 받고 뭐 법무사 비용을 준다 해서 그 정도 들어가서 1억 8천에 팔고 나온다 그러면 한 5천에서 6천 정도의 마진을 보고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대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그런 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가를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다가 이걸 철거해갖고 주차장만 여기 만들게끔 하면 얼마든지 상업용 건물로도 가능합니다. 건축물 과장이 정확하게 여기 보면 송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 봤더니 주식회사 산들, 주식회사 윤벗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이거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누군가가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이 사람들이 공정우선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다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공정우선 매수가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공유물 분야를 전부 다른 팔게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투자했던 사람들이 좀 실패했던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갖고 지료 청구나 뭘 해서 상대편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으면 자기네들이 공정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고 그냥 지분으로 사놨다가 더 이상 진척을 못 시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공정우선 매수 들어오지 않고 우리로서는
충분히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8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18번째 물건은 공매 물건입니다. 공매 물건으로 자 보시게끔 되면 2023 06-374 001에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3사리 340에 보면 토지 대지만 매각입니다. 건물은 매각죄입니다. 근데 건축주는 뭘로 돼 있냐면 김누구로 돼 있고 토지주는 황누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상권이 없는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도 3사리 340이고 지목이 얼마죠? 대지고 658평이죠. 그러니까 200평에서 조금 모자라는 땅입니다. 자, 여기 보면 1억 2,700인데 건축물 과정이 여기 김누구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용승률이 2004년이다 보니까 집진 지 한 20년 정도쯤 된 겁니다. 이렇게 땅인데 이게 지적법상 도로가 없습니다.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데 이 오른쪽에 이게 뭐냐면 지적법상 국어예요. 그러니까 국어의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여기 하천이 흐르죠. 하천 흐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국어인데 하천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포장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어의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의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이렇게 집이 그 펜션들이거든요. 이게 보면 여기도 보면 데이트는 뭐 펜션 이렇게 돼 있죠. 이 펜션인데 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 위치가 여기 보게끔 되면 자,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강구항이죠. 강구항인데 여기 3사 해상공원 있죠. 여기는 강구항만 유용하죠. 여기는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 앞에 여기 있는 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강구항 채 못 가서 밑에 3사 해상공원 있는 그 관광단지에 있는 땅인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이 7번 국도가 있죠. 7번 국도 이 오른쪽만 있으면 엄청 1,000만 넘어가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관광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가격은 갖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관광지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건물 매각주에 토지만 매각을 했을 때도 수익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돼 있는 건물이거든요. 건물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여기 보면 여기 약간 이게 언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2층에 올라가면은 저 바다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보게끔 되면 반대로 여기서 제가 여기 땅에서 로드뷰로 해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 이게 바라 보이죠. 바다가 바라 보이. 이게 약간 언덕 위다 보니까 바다가 바라 보이는 그런 곳에 있는 이 뭐야 주택인데 집 상태도 괜찮은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경우도 우리가 땅을 낙찰을 받아서 판다고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집값을 안 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 언제죠? 보면 날짜가 이걸 제가 23년. 이제 근데 그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쯤 떨어져 지금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23일 12월 23일이면 오늘 며칠인가? 13일이죠. 시간이 있으신 분은 그 강북의 게도 한번 드시러 갈 겸 현장도 한번 보시고 현장 가격도 한번 보시고 해서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는 거 있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한번 입찰에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나고 보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23일 말고 1월 달에 이게 경매는 일주일마다 떨어지거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10%씩 떨어져요. 그러면 한
70% 정도 좀 떨어졌을 때 그때 입찰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1월 달쯤 해가지고 그 안에 그 시간이 있으신 분은 한번 그 강구에 가시는데, 강구에 가시면은 게를 드시는 게 아닙니다. 강구에 가서 게 사 먹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강구에 가서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것이 강구게예요. 강구에 가서 포구 가서 잡어 사면은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강구에 가서 전부 다 게를 찾는데 게를 찾지 않고 강구에 가서 보면 포구에 보면 그 강구 조그만 항해 포구에 보면 그 고기를 팔고 있는데, 제가 저는 거의 전국을 다 다녀보는데 제가 다녀본 경우는 강구게가 제일 비싸고 그냥 일반 회 잡어들 파는 데가 제일 싼 데가 강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구에 가서는 게를 드시는 게 아니라 게를 드시려면 울진 묵호 이런 데 가서 드시면 더 싸요. 게가. 강구에 가시면 뭐 드신다고? 일반 잡어회 그것만 한번 드시는 거지, 절대 강구에 가서 게 사는 것은 아니다.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울진이나 이런 데서 게 잡으면 자기네 포구로 안 가고 전부 다 강구에 가서 풀어놓습니다. 왜? 강구에 게를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강구를 떠나서 저기 북쪽에 묵호 이런 쪽에 가면 게가 또 싸요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질러서 낙찰받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초보자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취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질르지 말고 낙찰받아서 그냥 그 취하 동의서로 돈을 받으면서 도장만 찍어주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가지고 입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한 6개월 내지 7, 8개월 이상 강의를 듣게끔 되면은 많은 본인이 확신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한번 입찰에 들어가셔도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입찰을 해도 되냐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제가 이럴 때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올바로 할 수가 있을 때에 그때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에 제가 이거는 이종실이가 찍어줬으니까 무조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얘기. 본인이 판단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입찰에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